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숲은 고요하지 않다. 9장 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이 양이 많아서요. 우리는 4번에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 2권입니다. 2권의 40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소제목은요. 노태우 박종철 사건으로 경쟁자들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후계자로 지명한 사실을 두고 대부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근거는 두 사람이 일생을 두고 직책을 물려주고 물려받아 왔으며 마침내 대통령직까지 그렇게 하기로 미략이 되어 있을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깊은 속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결정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전두환은 누구보다 노태우를 잘 알고 있었다. 비록 1212의 동지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그가 국가를 과연 그가 국가를 맡아 과단성 있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다. 나아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가 끝까지 의지를 지켜 자신 즉 전두환을 보호할 마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때 시중에는 노는 노인데 노태우는 아니다 라는 루머가 떠돌며 노신영 국무총리가 후계자가 된다는 풍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두환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권력을 이어받으려는 장세동 같은 야심가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두환은 한때 내각제 개헌으로 방향을 선회할 의사도 있었다. 내각제로 권력 구조가 바뀌면 노태우의 집권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야당이 일관되게 직선제 대통령 개헌안을 들고 나오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전두환의 내각제 개헌론이 야당의 공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꼼수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전두환은 진정으로 내각제 개헌을 할 마음이 있었다.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간혹 내각제 개헌 문제가 거론되곤 했다. 왜 그랬을까? 내각제가 되면 권력자가 임기가 끝난 뒤 사후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의원 내각제는 국회가 권력의 중추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처럼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그런 구조에서는 정치 보복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자기 계파의 국회의원을 다수 확보하면 사후에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주장하던 사람도 임기 후반에 이르면 내각제를 선호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 같다. 전두환의 내각제 추진은 야당 일각의 호응도 받았다. 이른바 이민우 구상이 그것이었다. 1986년 12월 24일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는 장고 끝에 민주화 7개 조건을 여당이 수락하면 내각제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7개 조건이란 언론 자유 보장, 구속자 석방, 사면 복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나는 얼마 뒤 이민으로부터 이런 구상의 배경을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다. 밑에 각주를 읽겠습니다. 이민우 총재는 나와 같은 경주이씨, 족친이고 같은 백사파, 괄호 열고 조성조 충신, 오성 이항복의 후예여서 더욱 가까운 일족이었다. 그분은 화수애를 일으킨 분으로서 우리 친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비록 그분은 나와 함께 서울 종로 중구 선거구에서 경쟁하고 함께 원내에 진출했지만 나는 그분을 대할 때 정당 간의 이견을 앞세우지 않고 정계의 선후배로서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민우
전 총재의 이제 회고입니다. 개헌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고 학생과 노동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합세한 과격 시위로 이 나라 전체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극도의 불안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는 보았어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는 1987년이 되면 이런 혼란이 더했지 호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내가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김영삼과 김대중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환할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답답한 일이었지요. 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원내 야당의 책임자로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구상이 발표되자 정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민우 총재가 호메인이 격인 김대중, 김영삼과는 한마디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민우는 명색이 총재이지 배후에 있는 양김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런 구조에 가장 큰 불만을 품은 사람이 홍사덕 대변인이었다. 그는 이민우에게 수시로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시국 수습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구상이 발표된 뒤 이민우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상도동 일각에서는 이민우 매수설을 퍼뜨렸다. 김동영도 나에게 직접 말했다. 이민우 영감한테 무엇인가 여권에서 침을 놓은 게 분명해. 그건 오해야. 한 정당의 당수인데 그만한 발언도 못하면 그게 무슨 당수야. 채통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지. 아니야. 요새 삼양동 집 부지도 그린벨트에서 풀렸고 의정부의 땅도 풀렸다는 소문이 있어. 이민우는 당시 생계수단으로 의정부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계사가 있는 토지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 매우 매매가 전혀 안 되는 땅이었다. 이봐요. 어떻게 묶인 땅이 하루아침에 풀리나. 만약 그런 오해를 한다면 토지 등본을 떼어보면 즉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야. 제가 이종찬 의원 목소리하고 지금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미리 누구 발언인지 알 수 없어서요. 방금이 이종찬 의원의 이제 얘기였고요. 아니야. 지난 5월에 미국에 다녀오고 이 총재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김종모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7개항은 6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언급됐던 사항이고 내각제라는 전제하에 구상을 내놓은 것인데 오히려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 나는 김동영을 계속 설득했지만 그는 의심을 풀지 않았다. 상도동이나 동교동이나 자기 계파 이익에서 벗어나면 여당에 회유당했다고 여지없이 몰아세우는 것이 당시 야당의 전술이었다. 해가 바뀌어도 개헌 정국은 풀릴 기미가 없었다. 모처럼 피어오른 내각제 개헌 희망도 사그라졌다. 청와대나 민정당도 이민우 구상에 대해 말 못할 처지였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야말로 이민우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야당은 이민우 구상으로 인해 내분 상태에 들어갔고 양김 씨와 이민우가 결별하는 순서를 밟아 나가고 있었다. 제가 그 부연 설명을 조금 하면요. 이 당시 이민우 총재는 김영삼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교동의 김대중 대통령 쪽이라기보다는 김영삼의 대리인으로서 당 총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어떻든 전두환의 내각제 주장이 관철되기 어렵게 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정권의 일시 연장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이대로 혼미한 정국이 계속되면 자칫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 대통령 임기를 1년 연장해 국가적 대사를 원만히 끝낸 뒤 다시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자는 논리였다. 이런 의견을 여러 사람이 은밀하게 전두환에게 건의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1년 연장론은 또다시 영구 집권으로 간다는 오해를 낳을 겁니다. 나는 임기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며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 1987년 4월 6일 경 장세동 안기부장이 현 정국에 대한 판단서를 정호용 내무장관에게 보내왔다. 그 내용은 야당이 이민우 구상으로 인해 결국 분당되는데 국회의원 가운데 신민당 잔류가 40명, 신당행위 약 30명이 되어 양, 김 주도의 신당은 제2당으로 전락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분당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될 터이니 그때 개헌론이 유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대통령 입맛에 맞춘 판단서였다. 정호용은 나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서 크게 걱정했다. 여기서 이제 정호용은 육사 11기 동기고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공수특전단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제 정계 입문해서 지금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때 직책은 지금은 내무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는 이 판단서를 접하자마자 청와대로 전두환을 찾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전두환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국내 정치는 장 부장에게 맡기고 개입하지 말라고 충고하더라는 것이었다. 이 정호용 씨는요, 상당히 그 독특한 캐릭터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북고 동기로 약간 전두환을 평소에 무시했었고, 그리고 노태우와 좀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를 하는, 그래서 후배 장세동과 갈등이 좀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4월 10일 정호용은 서울은 근처의 한 군부대에서 노태우와 테니스를 친다는 구실로 4.13 호원 조치의 상세한 내용을 미리 들었다. 노태우는 전국을 낙관하고 있었다. 그는 호원 조치가 자신의 차기 집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호용은 만일 4.13 호원 조치가 나오면 전국적인 거부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사태는 전투경찰의 힘만으로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전두환 입장에서는 내각제 개헌도 관철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무작정 끌고 갈 수도 없었기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야당이 내각제 개헌에 대한 모든 대화를 거부했으므로 현행 50 헌법을 고수한다는 선언이었다. 야당은 4.13 조치로 허를 찔리자 예측했던 대로 일제히 반발했다. 그들은 전열 정비를 서둘렀다. 명분은 선명 야당을 창당하기 위해 신민당을 깬다는 것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4월 8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4.13 조치로 오히려 힘을 얻었다. 장세동 부장의 판단과 달리 신민당 의원 거의 대부분인 74명이 탈당해 신당에 참여했다. 당황한 안기부는 물리적 탄압을 시도했다. 소위 용팔이라는 깡패 일당이 신당의 지구당 창당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강목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신당은 당사도 얻지 못해 민취업 사무실에 더부살이해야 했고 김대중에 대한 연금도 강화되었다. 이런 쫄수입니다. 그러니까 졸수가 연발하며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여론은 야당에 대한 동정으로 급격히 돌아섰다. 이런 정치 공작이 과거 여러 차례 실패를 반복했는데도 백주에 재현된 것은 역사를 배신한 일이었다. 유신 말기인 1979년 신민당 전당대회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해 김영삼 총재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공작을 했지만 성공했던가? 그리고 그의 위상만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11.6의 비극으로 끝을 보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런 공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권력구조 내의 충성 경쟁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도 장세동 안기부장의 맹목적 충성이 사태를 그르쳤다.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신당은 통일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되었다. 전국은 더욱 경화되었다.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 민주화 다시 읽겠습니다. 광주 항쟁 희생자 추모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카톨릭 정의구현 사재단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그해 1월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망 사건은 학생 시위를 발본세고나라는 김종호 내무장관의 과잉 지시에 따른 부산물이었다. 이 지시에 따라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학생운동의 주동자 수사를 대공수사 전문가들에게 맡겼다. 대공수사팀은 간첩 다루는
고문 수사에 익숙한 팀이었다.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우두머리들은 모두 발을 빼고 고문의 하수인격인 일선 수사경찰관들만 희생양이 되었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빼내주겠다고 언지를 주었지만 수감된 경찰관들은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사건의 진상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재야 인사를 통해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폭로로 전국은 불난데 휘발유 뿌린 격이 되었다. 언론의 연일 고문 사건의 진상이 보도되고 이에 흥분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가세하는 분위기에서 정부도 더 이상 진상을 덮을 수 없었다. 이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사람은 노태우였다. 시국을 그대로 끌고 가다간 자칫 지금까지 쌓은 노력이 일거에 날아갈 것 같았다. 하지만 수습 여하에 따라서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한 번에 무력화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노태우는 안기부 내에 심어놓은 박철원으로부터 사건의 내막과 수습 의견을 듣고 즉각 행동에 옮겼다. 박철원을 서동권 검찰총장에게 보내 사건의 진상을 청와대에 직보하게 했다. 노태우, 서동권, 박철원은 모두 경북고 선후배로서 평소에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 후 노태우 정부에서 서동권은 안기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제야 진상을 알게 되었다. 그는 5월 26일 개각을 단행했다. 노신영 총리, 장세동 안기부장, 정호용 내무장관, 김성기 법무부 장관, 서동권 검찰총장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개각이었다. 그때까지 후계자 반열에 오르내리던 노신영과 장세동이 일거에 날아갔다. 전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꼬여만 갔다. 하지만 노태우의 후계 작업은 방해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순풍에 돛 단듯 착착 진행되었다. 노태우 측근 그룹은 빨리 후계자를 결정해 그의 책임하에 전국을 풀자는 주장을 계속했다. 그 사이 민정당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노태우 후보 만들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6월 2일에 전두환은 민정당 중집위원 전원을 청와대 상춘제로 소집했다. 전두환은 바로 정색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오늘 민정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려고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당내에서 경선해야 하나 지금 사회 환경이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명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내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동안 개혁의 선봉에 섰던 노태우 대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군부를 잘 알고 또 올림픽이란 대사를 직접 맡아 추진해온 분이어서 평화적 정권 교체와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중집위원 여러분이 주동이 되어 60 전당대회에서 차질 없이 노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준비된 언급이 있고 난 뒤 마이크가 노태우에게 돌아갔다.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답사를 이어갔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치 연극배우가 대사를 읊는 듯하다는 인상까지 받았다. 각하의 하해와 같은 은혜로 지명을 받고 보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각하 끝까지 지도해 주십시오. 동지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그의 눈가는 약간 젖어 있었다. 이런 감격스러운 대화가 오간 뒤 술판이 벌어졌다. 모두들 대통령 앞으로 무릎 꿇고 가서 옆에 쌓인 세 잔에 술을 부으면 전두환은 약간씩 받아 마시는 채 하며 다른 잔에 술을 채워 돌려주었다. 내 차례가 왔다. 나도 술잔을 대통령에게 권하는 순간 느닷없이 전두환이 한마디 던졌다. 이종찬, 내가 누군지 알지? 잘해야 돼. 노태우 후보 잘 받들어야 해. 알았지? 이 같은 투정 비슷한 말이 나오자 주변이 모두 조용해졌다. 노태우도 나를 응시할 뿐 말을 못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일순긴장했다. 그 순간 나는 얼마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이 나에 대해 모략한 내용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사정비서관실, 당시 사정수석비서관은 김영일이었다. 다시 그래서 읽겠습니다. 사정비서관실의 이종찬 파일에 이종찬은 노태우 대표에 대해 불만을 포지하고 있다. 여기서 포지한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찬은 노태우가 우유부단하고 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만큼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언동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와 가까운 이가 전해주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었다. 당시 나는 노태우 대표를 직접 만나 무슨 충고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뒤에 숨어서 노태우를 해코지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말이었다. 그 무렵 나는 청와대와 당내에서 은근히 퍼뜨리는 모략에 참으로 많이 시달렸다. 이날 전 대통령의 말도 그런 모략에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이럴 때 오히려 태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각께서 하신 말씀의 뜻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말은 그런 파일에 있는 것과 같은 모략을 믿지 마십시오 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전두환은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하, 그래 알았어. 자네가 앞장서서 해. 어색한 장면은 웃음으로 넘어갔다. 다음 날 정식으로 중앙집행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시나리오대로 후보 추천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노태우 대표는 자기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불참했고 임방현 중앙위 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모두 박수로 노태우 대표를 민정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다.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다. 이어 추천위원 명단에 서명하는 회람이 돌았다. 이때 옆에 앉았던 유학성이 감에 어린 듯 오늘이 있기까지 6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라고 독백처럼 말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유학성에게 캐물었고 그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1980년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내가 중앙정보부장으로 가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던 그날 그 시간에 다음번 주자는 노태우라고 이미 모두 약속이 되었어요. 그런 것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야 실현되니 나로서 감회가 깊지 않겠어요? 유학성 얼떨결에 비화를 털어놓았다. 1212 주체들이 모여서 이미 대통령의 순번을 결정해 놓았군. 나는 그 사실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유학성은요, 누구냐면 그 삼성 장군으로 당시 전두환의 군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앞에서 나왔었는데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하다가 기구를 안기부로 바꿉니다. 그리고 안기부장으로 유학성을 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앞에서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즉 국보위 설치 때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가 정리되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는 계엄하에 모든 정치활동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때 신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초스피드로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정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유학성이 언급한 그해 6월 27일의 상황을 추적해 보면 5월 31일 국보위 설치 및 전두환 상임위원장 취임, 6월 2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사임 이후였다. 그렇다면 그날 회합에서 유학성을 중앙정보부장으로 결정하고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밀기로 하는 동시에 차기는 노태우로 한다는 순번까지 합의되었던 것으로 보아 야하지 않을까. 네,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됐고 나중에 이름을 안기부로 바꾼 거네요. 네. 이에 따라 7월 18일 유학성의 중앙정보부장 취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8월 27일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제11대 대통령 단독 출마 및 당선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유학성은 그런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를 부지불식간에 구체적으로 증언했던 것이다. 유학성의 이런 증언으로 신군부가 여러 차례 부인했던 집권 계획의 큰 틀이 이미 잡혀 있었음이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직을 친구끼리 주고받는 드라마가 현실화되었음도 확인되었다. 1980년대 정치 격동기를 맞아 몇 차례 삐걱거렸지만 이 드라마가 끝내 예정대로 결말이 난 데에 대해 유학성이 감격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나중에 전두환과 노태우 두 사람이 김영삼에게 정치보복을 당해 치욕의 나날을 보내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문화가 무너지는 악설례의 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6월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입니다.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민정당 전당대회가 1987년 6월 10일 잠실 체육관에서 열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힐튼 호텔에서 후보 지명을 축하하는 연회가 있었다. 이 연회에는 낯선 축하객들이 있었다. 학생 데모대였다. 이들은 남산을 돌아 호텔 근방까지 접근했다. 그 때문에 연회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간 축하객들도 있었다. 데모대의 일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막 호텔 입구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마구 체류탄을 쏘아댔다. 그 가스가 연회장까지 들어와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이충구 사무총장은 기자들의 짓궂은 질문에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개최하는 이 축하 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날부터 학생들이 앞장선 저항은 더욱 가열되었다. 예장동 나의 집에서는 퇴계로에 진출한 학생들이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투석전은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그러면서 시위대는 사전에 마치 계획한 것처럼 명동 성당으로 집결했다. 시내는 체류탄 가스 때문에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불평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네, 제가 6월 지금 며칠이죠? 여기 지금 6월 10일 잠실 힐튼 호텔에서 나중에 축하 연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축하 연회에 사회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코미디언 김병조 씨입니다. 그래서 김병조 씨가 여기서 이제 했던 발언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뭐 좀 그 좌중을 웃겨야 되니까 이게 많은 오해를 샀고 그 뒤부터 이제 김병조 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래서 김병조 씨의 인기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다 이어가겠습니다. 6월 12일에는 카톨릭 신부들이 시위군 중에 농성에 가세했다. 그들은 도덕성과 정통성을 잃은 정당에 대한 학생들의 투쟁을 보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는 사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명동 성당으로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어 성당에서 농성하는 군중의 수는 점점 늘어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고건 내무장관은 기동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강제 해산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대로 하면 위수령이나 계엄이 발동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안무역 안기부장이 반대했다. 네, 상당히 재밌네요. 이게 뭐냐면 고고는 지금까지 아주 합리적인 관료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무역은 강경한 지금 세력을 대변하는 안기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무역이라는 안기부장은 군동원을 반대하고요. 고건 전 총리,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총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군을 동원하자고 지금 말했다는 증언입니다. 그 뒤 명동성당 농성학생들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은 강제해산론에 맞서 강제해산하려면 내 몸을 밟고 넘어가시오 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6월 14일 일요일 강론에서도 작심한 듯 4.13 조치로 격화된 전국의 긴장을 지적하면서 민주개혁을 위해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6월 10일 전당대회 결과를 되돌리라는 주장처럼 들렸다. 그 이후 성당 구 내의 학생들은 마라톤 회의를 거쳐 자진해산했지만 그렇다고 개헌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학생 시위대는 전열을 가다듬어 6월 18일 다시 강력한 시위에 나섰다.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데모가 번져나갔다. 같은 날 미국의 상하 양원에 소위 87 한국 민주주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한국의 민주화가 저해될 때 한국에 대한 각종 개발 차관에 반대할 것이고 그간 한국에 관세 특혜를 주던 일반 특례 관세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할 때 보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었다. 주로 경제적인 보복 조치였지만 전두환 정권의 경제 정책에는 모두 아킬레스건이었다. 뉴욕타임스도 이제 미국이 조용한 외교로 한국 정부를 설득할 시기가 지났다는 논평을 냈다. 나는 미국의 이런 외교 스타일을 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정부와 의회, 언론이 손발을 맞춰 압력을 가하는 것을 보면 실로 강대국의 수법은 다르다고 생각되었다. 6월 19일 드디어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 대사가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청와대를 방문했다. 사실 이는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김경원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가 직접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아이디어를 미국 국무부에 제공해 릴리 대사가 주역을 맡게 된 것이었다. 김경원은 전두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옳다고 판단하면 즉각 결심해 행동으로 옮기는 과단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전두환에게 먹혀들었다. 전두환은 즉각 군대 동원 계획을 철회하고 야당과 대화할 준비를 했다. 국내외의 이런 정세 변화 속에 민정당의 서울 출신 의원들이 6월 20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홍성우 의원이 직설법으로 말했다. 이제 체육관 선거는 그만해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이게 국민의 소리야? 여기서 이제 홍성우 의원은요,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친 이종찬계입니다. 그래서 이종찬 의원하고 아주 친했던 형아와는 사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에 동의했지만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했다. 나는 드디어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음을 체감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가락동 연수원에서 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 지역별 분임 토의부터 시작했다. 서울 지역 분임 토의에서 홍성우 의원은 재차 체육관 선거 불가론을 제기했다. 너무 노골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시당 위원장 이찬혁과 온건한 임철순이 그를 뜯어 말리느라 안절부절 못했다. 허청일 의원은 장례를 수습이라도 하듯 발언했다. 지금 당장 직선제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 당이 백기를 들고 나오는 격입니다. 차라리 국민투표로 내각제나 직선제냐를 물어봅시다. 아직 민심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국민투표를 하면 직선제가 다수로 나와요. 홍 의원이 반박했다. 여기서 이제 허청일 의원은 육사 출신이고 이제 홍성우 의원은 배우 출신인가요? 그래서 좀 온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결과보다 국민투표가 왜 이론적으로 어려운지 설명했다. 우리 헌법에 개헌하려면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헌안을 확정한 뒤 국민투표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국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로 직선제냐 내각제냐를 묻는다면 이는 위헌입니다. 그 후에도 갑론을박을 했지만 특별한 묘안이 나오지 않았다. 시도별 분임 토의가 끝나고 드디어 의원총회 전체회의가 강당에서 소집되었다. 여기서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다. 이용훈 전국구 의원이 등단해 외치기 시작했다. 그는 1964년 제1차 인혁당 사건 때 이 사건이 무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부의 기소방침에 반대해 검사직을 떠난 소신 있는 법조인이었다. 이제 잔재주 그만 피우고 국민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직선제 하자고 대담하게 정면 돌파해야지 이게 무엇을 주저합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질이 불같은 홍 의원이 벌떡 일어났다. 나는 내 의사를 분임 토의에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려 했지만 이 선배 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말합니다. 직선제로 돌파. 다시 읽겠습니다. 직선제로 정면 돌파하세요. 침묵을 지키던 의원들의 소리가 보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충구 사무총장이 토론을 중단시키며 그런 뜻을 모두 전달할 터이니 오늘 토론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자고 설득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6월 22일 월요일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간담회가 열렸다. 노태우 대표의 표정이 대단히 어두웠다. 아마 그 전날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고받은 것 같았다. 위원들도 노태우의 눈치를 살피느라 공개적인 발언을 삼갔다. 간담회가 끝난 뒤 당사 근처 한 한식집에서 점심 자리가 마련되었다. 노태우는 회의 때 참았던 불만을 드디어 뱉어냈다.
의원들이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직접 해야지. 의원총회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하면 당이 분열된 것처럼 비칠 거 아니오? 이제 당내에서까지 나에게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가 과연 옳은 것이오? 그리고 홍성우 의원은 너무 야당이나 시위학생들 의견에 부안해동하는 것 같아요. 그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선을 계속 나에게 두고 있었다. 마치 서울 지역 의원들의 발언을 왜 방치했느냐고 나무라는 것 같았다. 더 지체하면 피차 오해가 생길 것 같아 나는 그날 오후 노태우 대표를 찾아 직접 대면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앞으로 수습 과정에 있어서 카드를 한 장씩 내놓는 식의 전술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알맹이가 있는 포괄적인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지난번 명동성당 농성 사건이 슬기롭게 풀린 것을 보고 많은 분이 국민, 정부, 교회, 학생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찾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사실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국민을 고삐로 묶어 끌고 가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은 진정으로 국민에 의한 정치로 가자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하겠지요. 나도 모르게 불쑥 내뱉었지만 평소 생각이 담긴 말이었다. 국민에 의한 정치란 바로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치인 동시에 직선제를 말하는 것이었다. 노태우도 그 의미를 알아차렸을까? 아까 이 의원이 포괄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하진 않았지만 대개 4.13 조치 철회와 개원을 위한 실세 간의 대화, 구속자 석방, 김대중 연금 해제, 사면복권 등등 아니겠습니까? 노태우는 다시 정색하면서 결론사와 말했다. 이 의원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너무 사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네. 야당이나 시위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라는 말인 것 같아. 우리는 책임있는 집권당일세. 무엇이든 자신을 가져야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 자신을 평가하면서 책임질 부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께 건의할 일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에 노 대표는 못마땅한 눈치였다. 나의 건의가 거부된 것으로 느껴졌다. 힘없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제 나도 정치와 하직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었다. 2월 24일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의 영수회담이 있었다. 애당초 그 회담은 어떤 타협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6월 25일 노태우는 중앙집행위원들과 다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특별한 발언은 없었고 위원들은 오히려 노 대표에게 사기 죽지 말고 꿋꿋이 나가라는 격려만 쏟아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노태우는 자기 사무실로 나를 조용히 불렀다. 각하께서 자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자네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네. 만약 각하께 자네를 방어하려고 정면으로 충돌하면 나라가 끝장날 것 같아서 참고 있으면서 언젠가 해명해 주려고 벼르고 있었네. 이해하겠나? 나는 속으로 이분이 이런 말을 왜 이제 새삼스럽게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의 말은 나에 대한 음해성, 청와대 파일을 두고 나를 위로하는 말 같기도 하고 나에 대한 일종의 경고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서울 출신 의원들을 뒤에서 충동해 직선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이제 사태가 점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무언가 물밑 대화가 필요한 것 같네. 자네도 좀 나서서 나를 도와줘야겠네. 상도동 쪽은 유학성과 박준병이 담당하기로 했네. 자네는 그동안 동교동의 이용희와 긴밀히 대화해왔으니 그 채널을 최대한 발전시켰으면 하네. 내가 그동안 김대중의 신임을 받는 이용희와 많은 대화를 해온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나와 일족간이고 내 입장을 잘 이해했다. 노태우는 한동안 나의 표정을 살피더니 의미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지난번 자네가 한 말처럼 대도를 걸을 결심을 하고 있네.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필요하면 수용할 생각이네. 나는 그의 말에 약간의 용기를 얻었다. 잘 아시다시피 전선이 무너지면
질척거리지 말고 과감히 후퇴해 새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전략1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건의도 드린 겁니다. 자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요. 저에게 동교동 채널을 유지하라고 하시는데 만약 김대중 연금해제나 사면 같은 조치가 결정되면 김영삼을 통하지 말고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교동에 대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면서 나가야지 너무 김영삼 쪽에 편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노태우가 지난번과 달리 태도가 상당히 바뀌어 있음을 느꼈다. 나중에 들으니 전두환 대통령은 그때 이미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다. 전두환은 바로 그 전날 노태우에게 직선제로 정면 돌파하자라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태우는 이제 직선제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임을 깨닫고 박철원과 이병기에게 은밀하게 시국 선언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그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것을 몰랐던 나는 6월 28일에 정호용과 신라호텔에서 만나 시국이 위기상황임을 간곡하게 알렸다. 이제 전국의 바람은 점차 직선제 개헌론 쪽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하거나 비상계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4.19 같은 전면적인 국민저항운동에 맞서게 됩니다. 김영삼은 아마 이런 사태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노 대표께 말씀드린 것을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이미 노 대표께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선배님이 직선제를 받아들여 시국을 수습할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정호용은 의외로 침착한 반응이었다. 일단 이 의원이 노 대표에게 의사를 모두 전달했다니 좀 기다려봅시다. 그분에게도 생각할 여유를 드려야지요. 집에 돌아오니 다음날 아침 9시에 중앙집행위가 당사에서 소집된다는 통보가 와 있었다. 6월 29일 아침 당사에 도착했다. 이충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누구도 이날의 의제에 대해 말이 없었다. 드디어 노태우 대표가 회의장에 나와 마이크를 정리하고 침착하게 6.29 선언을 읽어내려갔다. 선언의 원명은 국민 대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 선언이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사후에 배포된 유인물은 급조한 탓인지 필경체의 복사본이었다. 나는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 복권이 핵심이라고 보고 그곳에 밑줄을 쳤다. 유인물 말미에 만에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 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라는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참으로 감격적이었다. 기자들도 허를 찔렸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송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노태우는 선언 직후 국립묘지에 참배한 데 이어 그 길로 필생즉사를 외쳤던 충무공 이순신의 아산 현충사를 찾았다. 여기서 그는 백의종군의 심정, 구국의 정신, 역사와의 대화 등 감에 어린 표현으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마치 청와대에서 거부하는 직선제를 자기 의지로 수용하고 이를 역사에 맡기는 것 같은 자세였다. 현충사 참배 뒤쫓아간 기자들이 이 구상을 사전에 전두환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내가 발표문에서 앞으로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했지요 라고 반문했고, 다시 언제 대통령을 직접 만날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에서 당론으로 안 받아들이면 모두 허사지, 그러면 건의고 뭐고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 그의 연기는 수준급이었다. 그날로 야당에서 전면적인 환영 논평이 나왔다. 김영삼은 즉각 이 선언은 중대한 결단으로 이를 환영한다라고 했다. 김대중도 감격적인 논평을 냈다. 노 대표의 발표를 듣는 순간 인간에 대한 신뢰심이 번뜩 떠올랐다. 그토록 억압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신선한 생각이 들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직선제가 정부와 여당에서 받아들여지자 국회의 개헌 작업은 순풍을 맞았다. 야당도 직선제만 주장했지 헌법 전반에 걸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여야 간에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동안 개접 휴업 상태에 있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시 활기를 찾았다. 국회 헌개특위의 위원장은 최문식이었고 민정당 측 간사는 헌법과 법률 이론으로 무장된 형경대였다. 국회
헝계특위는 직선제라는 가장 큰 산을 쉽게 넘었으나 대통령 임기라는 두 번째 산이 남아있었다. 민정당은 6년 단임제를, 민주당과 평민당은 모두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밀고 당기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아 이 문제는 여야 8인 중진회담으로 넘어갔다. 민정당이 단임을 고집한 것은 전두환의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이다. 중임을 하면 또다시 헌법 개정과 영구 집권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 자신이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단임을 지켰던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한 한 단호했다. 여기 지금 조금 책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평민당이 창당하지 않은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민주당과 평민당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앞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헌법 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민주당과 평민당이 이제 분당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평민당이 등장하는 것은 조금 이 책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꼼꼼하게 글을 적었을 텐데 이 부분은 저도 확인하고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 당시 6.29 이후에 그 험계특위라고 하는데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야당은 통일민주당 하나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8인 중진회담에서도 막바지에 드디어 단임으로 하되 임기를 5년으로 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야당이 양보의 단임제를 받아들이면서 그 대안으로 임기를 6년에서 5년으로 깎자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 결정의 이면에는 양김이 더 나이 들기 전에 각각 5년씩 대권을 잡게 하자는 암묵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보는 것이 그 무렵 정가와 정치평론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여하튼 8인 중진회담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확정했다. 근래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임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매년 선거를 치르는 폐해는 이때 배태된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나 입니다. 개헌 작업에서 내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헌법 전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명시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통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나아가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더욱 중차대한 문제와도 관련된 것이었다. 나는 재헌헌법부터 그때까지 헌법을 볼 때마다 임시정부를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은 임시정부를 부인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가 비록 독립운동과 운동 과정에서 탄핵을 받긴 했지만 분명히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다. 그는 정부 수립 후 첫 번째로 작성해 남긴 문서에 서기 1948년이나 단기 4281년이라고 쓰지 않고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일제치하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중추를 이루던 사람들이 대부분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기 때문에 1948년 치러진 5.10 선거에 불참하면서 그 후 임시정부가 홀대받게 된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재헌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유관 역사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여기에는 3.1 독립선언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5.16 이후의 헌법 전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1962년 12월에 개정된 헌법 전문은 이렇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이 문장으로는 대한민국의 법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이 헌법 전문은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12.6 이후 1980년 서울의 봄이 찾아오면서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새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때 김철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이 작성한 헌법 초안의 전문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우리 국민은 3.1운동의 위대한 자주독립 정신을 이어받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선언하고 조국 강복 때까지 국가 주권을 위해 분발, 투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여 이 초안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재헌 헌법보다 훨씬 분명하게 명시했다. 하지만 이 초안은 사장되고 말았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새로 등장한 신군부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확고한 역사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김철수 교수의 헌법 전문안이 야권의 영향을 받은 안이라 하여 무조건 부정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 뒤에 공식적으로 작성된 제5공화국 헌법은 유감스럽게도 전문의 정통성 부분에서 상당히 후퇴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다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이런 오공의 자세에 대해서는 그 뒤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직선제 개헌 못지않게 정통성 확립 문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계속 제기되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의정단상에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1986년 6월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는 국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법통을 재헌 당시 헌법 정신에 따라 상해 임시정부로 삼고 평화통일과 민족 자주의 이념을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광복이 미국이나 소련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통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비롯된다는 재헌 당시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어 조일문 민정당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취지로 촉구했다. 임시정부 출범이야말로 3.1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사의 제1장에 기록되어야 할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1919년을 대한민국 기원으로 하여 3.1운동의 뜻과 값을 재평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임시정부와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를 3.1운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맥으로 파악하여 여기에 민주대안의 정통성을 부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6.29 선언 이후 새 헌법안 작성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에게는 여러 가지 주문이 전달되었다. 특히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은 나를 직접 불러 이렇게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임정의 법통을 잇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 의원 말고 누가 하겠소? 현재 민주당 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정당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좀 구별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정당 안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신과 법통이라는 두 글자가 대단히 큰 의미의 차이를 낳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틀림없이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다음날 나는 헌개특위위원인 허청일 의원에게 먼저 헌법 전문회관에 각종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다지 실감하지 못했다. 오히려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다시 헌개특위 간사인 현경대 의원을 찾아가 같은 요구를 했다. 그는 이해가 빨랐다. 동감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시지요. 그제야 안심했다. 그리하여 1987년 10월 29일 채택된 헌법의 전문은 아주 분명하게 정리되었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 결실을 보기 위해 수많은 학술 토론회가 열렸고 많은 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제 비로소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헌법 전문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너무도 당연한 문제가 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야 해결된 것일까? 나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 괄호 열고 정부는 이를 건국 60주년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정부 안에 많은 사람들, 특히 우익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8년 이때가 이제 이명박 집권 1년차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부 장관, 즉 유인촌 장관이 헌법 전문에도 나와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해방 이후 미군정에서 시작된 것처럼 표현한 책을 만들어 전국 중고등학교에 3만 부나 배포했다. 이 책은 정부의 건국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홍보 책자였다. 이 책의 저술에 참여한 학자들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의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었다.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실상 모태는 미군정기, 즉 1945년부터 1948년이었다라고 기술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군이 들어와서야 겨우 민주국가가 되었다고 비하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역사인식이다. 특히 올드 라이트들이 그런 주장을 폈다면 해방 전국의 극단적 좌우대립에서 온 편향이라고 일소에 붙일 수도 있겠지만 언필칭 뉴 라이트라고 하는 새 세대가 그런 사상적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 자체다. 대한민국은 대한이라는 국호와 태극기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한제국 및 임시정부와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조한 바 있다. 한 교수는 이 대한이라는 국호에는 삼한, 즉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를 아우르는 민족주의적 의지가 잠겨 있다라면서 일제는 근대적 독립국가로 출발한 대한제국의 존재를 말살하기 위해 대한 대신 조선을 고집했다라고 강조했다. 일제뿐 아니라 일찍이 좌익도 대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을 애용했다. 해방 이후 박헌영과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의 후속기구로 급조한 정부의 명칭도 조선인민공화국이었고 지금 북한의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가. 그들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호관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의 무지한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이 역사를 뚝 잘라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시작했다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 상호관계를 단절하자는 말이다. 이는 자칫 조선의 역사적 정통을 이어왔는데 대한은 1948년부터 시작해 역사적으로 비교열 위에 서는 것으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북측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또 우리 민주주의의 모태가 미군정기에 있다는 인식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초대 임시의정원을 소집하고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해 공포했다. 이 헌장에서 국민의 신임으로 조직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는 계속 이어져 왔다. 이는 미군정이 실시되기 약 3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군정 때 처음으로 민주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말인가? 이런 지각 없는 정부의 조치 때문에 정부가 주관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광복회를 비롯한 민족단체들이 일제히 거부했다.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석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분들의 말이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광복회원들은 건국훈장을 반납하겠다고 결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분들의 주장은 당연했다. 해방 이후에 건국되었다면 우리의 피나는 독립운동은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는 말인데 어떻게 건국훈장을 받겠냐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행사는 이렇게 해서 야당과 광복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초유의 반쪽 행사가 되고 말았다. 순국 선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갈등이 확대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그는 기념사를 통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호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민주공화제의 틀을 만들어 광복 이후 건국의 토대를 마련해줬다라며 임시정부는 실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요 정치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2만여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를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위패봉안 시설을 새로 건립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로써 갈등은 일단 봉합되었지만 잠복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이종찬 원장이 그 독립 운동을 했던 집안 출신답게 그 민족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한 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9장이 깁니다. 길어서 제가 두 번째 부분을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